이제 어느새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과제죠. 바로 3대 개혁입니다. 우선 왜 3대 개혁이 중요한지 조동철 KDI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KDI 원장 조동철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손주를 봐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한테 앞으로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첫째 드는 생각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물려주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 세대 덕에 이만큼 살고 있는데요. 태어나 보니 잘 사는 나라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 세대가 태어나 보니 빚에 찌든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파산이 거의 예정돼 있다시피 한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 의지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앞서 이미 많이 강조해 주셨지만 저마다 다르게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획일적인 교과 과정이 가로막는 그런 일도 좀 줄여야 되겠고요. 새로운 세상에 적합한 그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의 욕구가 많은데 경직적인 대학 교육 제도가 이를 가로막는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어렵게 개발된 각자의 능력이 발휘될 기회도 충분히 제공되어야 되겠습니다. 밤낮으로 노력해서 개발된 능력이 빛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그런 일처럼 아쉬운 일도 없겠습니다.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임금과 고용이 결정되는 그런 노동시장은 이른바 좋은 직장에 먼저 안착해서 뒷문을 걸어 잠근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뭐 축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한 많은 청년들에게는 제2의 기회라는 것이 그런 문이 이미 닫혀버린 아주 재앙적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한두 번의 실패에도 희망을 잃지 말고 미래를 기약하면서 열심히 계속 노력해야 한다라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훈계하기에는 기성세대가 너무나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요. 한편으로는 나라의 빚부담을 줄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능력을 개발하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개혁은 큰 틀에서 봐서 하나의 패키지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필수적인 개혁 과제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동철 KDI 원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또 전략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 같은데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이런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이고 그리고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금개혁은 우리 미래 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육개혁은 우리 미래 세대가 그야말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3대 개혁이죠. 노동, 그리고 교육, 연금 관련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우선 노동 개혁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손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네, 제 옆자리 구역에서 빨간색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계신 분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자기소개 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주부 안미정입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을 국민의 입장에서 들어보는데 본인들만 절박하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많은 소상공인들은 제때 물품을 납품을 받지 못하고 건설사들은 작업을 중단해야 해서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많이 크다고 들었을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안타깝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시끄러울 때마다 그냥 대충 타협하려고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원만하게 그 화물연대 파업 거부가 잘 해결이 되면서 조금 안정이 되기도 하고 기대를 가져보는데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과 원칙을 하루빨리 이번 정부에서 뿌리 내려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치주의가 좀 확립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요. 한 분의 얘기를 더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자분들 중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할 분이 계십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마이크 드리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동조합 위원장 송시영입니다. 입사 전에는 제가 노조 자체를 아예 몰랐지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노조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존 노조가 노조의 본질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고 느꼈고 앞으로 우리가 다녀야 될 회사는 기존 방식으로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느꼈기에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지난달 서울교통공사의 주된 파업 이유가 구조조정이었는데 이 원인은 2018년에 있었던 보안관, PSD, 구내식당, 매점, 목욕탕, 이발사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 정규직의 공사 일반직화 전환이 인력 감축의 원인이 되어 돌아온 것이며 재정 악화는 물론 기존 노조의 간부를 맡는 대물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없었던 직렬이 생겨 모수 인원이 크게 늘어나 인력 감축의 원인이 되었고 내용 중 이 일부 직종을 자회사로 분리해 경영을 효율화하겠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인데 원인 파악과 해결 없이 또한 파업의 주된 이유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처우 개선이 아닌 채 무조건적인 파업을 하는 것은 저희로서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여러 강성 노조의 시위로 노조를 적대시하는 인식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근로자를 위해 노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이나 목소리가 거대 노조의 요구만 듣지 말고 진정 근로자들이 위하는 것, 사업장마다 다른 특색을 이해하고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소외된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여 합리적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주제들은 KTV 국민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그리고 또 진짜 근로자의 좀 목소리를 들어달라.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이죠. 그건 대통령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동개혁은 저는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노동의 그 수요에 따른
그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그 노동 시장에서 어떤 공정성, 그러니까 그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협상력의 어떤 뭐 대등함이라든가, 또 노동 시장에 있어서의 이중 구조를 개선해서 비정규직,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이런 분들이 대기업의 대형 노조에 그 가입된 분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차별을 받거나, 또는 대기업의 이런 파견 근로자들이 그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는, 동일한 그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 체계가 작동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공정성.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자의 직장에서의 안전입니다. 그 안전성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노사 관계의 안정성입니다. 노사 관계라는 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양쪽 다 손실이 큽니다. 그런데 이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노사 문화가 아주 이 법치주의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서로 협의를 하고, 또 다양한 이런 그 조정 기구를 통해서 풀어 나가고, 그리고 이런 법에서 그 일탈하는 그런 그 행위로서 자기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뭐 유리한지 몰라도 결국 노사 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연성, 공정성, 그리고 안전, 그리고 안정성, 이 네 가지가 우리 그 노동법 체계와 문화가 바뀌어 나가야 될 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뭐 화물연대 그 파업이 국민들에게 또 많은 기업들에게 그 어려움을 주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공정성, 그리고 어떤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이런 처우,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아울러서 그 우리 노동자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를 전반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쪽으로 제도가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 개혁은 우리가 이것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은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또 노사 간에 서로 힘을 합치고, 또 정치 세력 간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노동법 체계는 과거 오래전 70년대, 60년대의 그 공장시대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디지털 혁명의 4차 산업 이 혁명의 시대를 지금 밟아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그 기반 수요에 맞게끔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국제시장에서
비싼 물건 못 만들어 팔고 그 중에서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결국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좀 첨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뭐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추가적으로 첨언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시장에 있어 법제도 의식 관행 이것들이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와 양극화 등 왜곡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방향에 대해서는 유연성과 공정성과 그리고 안전성과 안정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노동시장의 의식제도 관행은 산업화 초기 단계 70년대에 만들어진 지금 맞지 않는 옷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연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그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국제 경쟁력 순위를 볼 때 다른 부분에 비해서 노동시장이 42위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청년들에게서 취업은 바늘구멍이며 일부 소수의 근로자들은 두텁게 보호를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다수의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에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어렵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정과제인 노사법치로 공정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난번 화물연대 집단적인 운송거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민생, 경제를 볼모로 집단적 위력에 입각해서 투쟁 방식으로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정당성도 없으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관되게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노사 분규로 인한 근로 손실 인수가 22만 일로 지난 정부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의한 임금 체불 등 불법 행위도 감소하고 있고 노동법 위반 사례 신고 사례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일관되게 준수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 노사의 대등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노사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가장 시급한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법 제도를 혁신해서 국정과제대로 노사 협력에 기반한 노사 상생의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성격과 성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받도록 하고 특별하게 청년들의 공짜 노동이 없도록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시간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게 연장 근로를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로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노사가 원할 경우에 임금 감소 없이 자율적으로 현장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근로시간을 모아뒀다가 연간 또는 월 분기 단위로
휴가도 갈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 계좌 등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급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조선업 상생협의체 등 원청과 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모든 일하는 분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5인 미만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 아울러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하에 파견 제도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격차는 줄여나가고 시장에서 약자,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해서 궁극적으로 노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자율적으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이번에는 기업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한번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 앞쪽으로 검은색 상의를 입고 계신 여성분이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구경주입니다. 방금 장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계속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돼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근데 가장 시급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에서 주 52시간에서 8시간 추가 연장 근무를 하는 일몰이 이제 곧 이번 달에 폐지가 됩니다. 이 일몰에 대한 연장이 너무나 시급한데요, 대통령님. 저는 이 확답을 이 자리에서 꼭 대통령님께 듣고 가고 싶습니다. 이 일몰 연장이 저희한테 너무나 절박한 부분입니다, 대통령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야당의 그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입법 사항이고 저희는 이 일몰제를 연장해서 앞으로 당분간 더 이 주 52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국회에서 아직 협조를 지금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장 개혁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30인 미만의 추가 연장 근로가 필요해서 지금 법 개정안이 저기 우리 추경호 부총님 발의한 안 등 3건이 발의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노사 모두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63만 개고 거기 종사자가 603만 명에 해당합니다. 이 기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고 호소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우려, 고용 안정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야당을 설득해서 지금 법 개정을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애로사항이 없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동 예, 다각도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요. 안 되더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노동 개혁에 관한 의견들을 들어봤고요. 바로 교육 개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육개혁은 정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온 국민의 관심사일 겁니다. 계속해서 패널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이제 몇 질문 안 남았으니까요. 네, 허심탄회하게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제일 먼저 손 드셨습니다. 회색 정장 입으신 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는 박주형입니다. 오늘 질문 겸 의견을 하고 싶은 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교육이 중요한지를 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에 대한 어떤 방침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교육개혁의 그 청사진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벌써 첫 번째 그 교육의 중요성은 오늘 지금까지 제가 요
토론을 참여하면서 대통령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단어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벌써 느껴서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은 벌써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앞서 주제였던 지방 시대를 연다에서도 교육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교육이 노동시장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하물며 그 아까 이제 스토킹 그 법무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학교에서 사이버 폭력 이슈가 상당히 심각한데 교육이 다 범주제적인 연결이 된다는 부분에서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께서 교육의 중요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AI나 에듀테크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수업 혁신이나 교육 혁신에 대한 그 교육 개혁에 대한 방안도 갖고 있는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교육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가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현 정부의 교육 개혁의 철학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교육 개혁의 현 정부의 철학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는 좀 학부모 바로 드셨네요. 네, 마이크 좀 주시죠.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둔 학부모 이정희입니다. 그 학부모 교육기부 수업에서 시 창작하는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표현력이 뛰어나고 주제도 다양하고 심지어 내용도 굉장히 심오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벌써 이렇게 창의력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잠재된 창의성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심화를 시켜줘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의 현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학부모가 퇴근을 할 때까지 밥도 제때 먹지 못하고 학원을 다닙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공교육의 핵심이 학교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비, 교육격차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잘 해결을 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학교에서 더욱더 잘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보다 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선거 때 어느 교육 전문가에게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좀 조언을 구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교육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시더군요. 참 어렵다. 그리고 전문가나 또 국민들마다 보시는 관점이 다 다르다. 인문교육이 중요하다. 또 이런 과학교육이 중요하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교육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복지 쪽이고요. 하나는 성장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 그 돌봄부터 시작해서 한 중등교육까지는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이런 국가의 그 교육 서비스의 혜택을 누려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구나 자기 자식이 경쟁력 있는 그런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교육인데요. 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이 고등교육은 그거는 우리의 그 우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과거에 어디 지방 안동대학에 가서 뭐 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컴퓨터 공부를 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뭐 얘기한 게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마치 인문교육이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오해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인문교육이라는 것이 과학교육이라는 것이 인문교육하고 결합을 해야 그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아니 세상에 이
그 어떤 가치 지향성이 없는 그런 과학과 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오해시고 어찌됐든 이런 고등교육은 국가의 경쟁력의 발원이요 그 요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등교육은 이 그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하여튼 이 그 국가가 좀 원래 이 민간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하면 좋은데 하여튼 국가가 정말 그 요령 있게 아주 잘 지원하고 그 대신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 된다. 우리 헌법에도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국가 발전의 어떤 그 원동력이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대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학문의 자유도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라 그게 바로 대학의 자치, 자율 이런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인문, 자연과학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해서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교육 제도를 좀 바라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철학이라고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 철학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이신 우리 교육부 장관께서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조입니다. 그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어려운 임무를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교육이 사실 그동안 그 획일적 그 평등주의 이념에 갇혀서 정말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지표들이 교육의 위기를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의 경우에는 사실 모든 아이들이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초 역량인데요. 또 기본 인권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초학력이 계속 지금 저하되고 있고요. 또 각 가정에서는 특히 중산층의 경우에 사교육비 부담으로 정말 허리가 힐 정도입니다. 산업계에서는 또 필요한 인재들, 특히 뭐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 인재들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교육 강국으로 인정받던 대한민국의 교육의 경쟁력이 현저히 지금 저하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이야말로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에서 사실 그 너무나 어려운 문제지만 어려울수록 저는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치는 원칙의 교육, 상식의 교육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또 어떤 지역에서 살든 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학생 맞춤입니다. 아이들의 역량이나 잠재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다 맞춰서 교육을 하려면 이제는 과거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AI라든가 디지털의 테크놀로지를 학습 현장에 이제 가지고 오면 충분히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AI 튜터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아마 이것을 가장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실현하던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창의력과 인성에 보다 집중을 해서 정말 잠자는 교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맞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더라도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영유아 시기부터 또 초중등 교육까지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책적인 난제였던 유보 통합도 이번 정부 내에서
2025년 1월부터 본격화하고요.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뿐만 아니고 돌봄, 또 방과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코딩이나 뭐 이런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들을 학부모들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특히 대통령님께서 힘줘 말씀하신 그 지역 맞춤 교육입니다. 어떤 지역에 살더라도 사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대학의 경우에는 앞에서 박영현 시장님이나 또 강원대 김영준 그 총장님께서 강조를 하셨지만 이제는 지역 대학들이 그 지역 혁신의 그 중심 허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앙 집권적인 교육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 정부에 이양을 하고 대학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많이 노력해 주신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도 신설이 되면 두텁게 지역 대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산업사회 맞춤 교육입니다. 반도체나 디지털이나 바이오헬스 같은 신산업의 인재들이 차질 없이 양성돼야 됩니다. 이 부분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런 이제 교육 맞춤형 교육 계획을 통해 가지고 5년 후에는 자유 창의의 그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의 새로 고침이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잠든 교실이 먼저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기가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교육을 중심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재들이 세계를 이끌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확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교육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런 근심을 좀 덜어드리고 미래 인재가 많이 양성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연금 개혁만 남았습니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 패널 분들 중에서 여기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베이지색 입으신 젊은 남성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건네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개혁에 관심이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금 고갈, 연금 파산, 청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미래의 연금을 정말 수령할 수 있을지 노후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면 납부하지 않고 싶다는 의견을 내는 주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그리고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이 정말 책임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젊은 분일수록 더 걱정이 클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는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연금 개혁이라는 게 우리의 미래 세대가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잃지 않게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우리 나라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하고도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꾸준히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만 연금개혁은 아주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또 공론화해서 한번 결정이 되면 그대로 한 30년에서 50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도 아주 신중하게 공론화를 거쳐서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연금개혁이야말로 정말 심도 있는 이런 연구와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은 표가 떨어진다. 이건 뭐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질 않았고 또 그 전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합리화 그 조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하여튼 그 연금 개혁의 그 어떤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또는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그 역사적 이 책임과 소명을 정말 피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우리 복지부 장관께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국민연금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42년에 적조로 전환되고 57년에 기금이 소진됩니다. 당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소진 연도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내시는 보험료율은 OECD 평균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보험료율이 인상이 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심화됩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은 평균 6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돈연금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반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젊은 세대와 노후 세대 간 공정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적정한 노후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견 수렴을 통해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과 함께 국민의 개혁안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국민연금 개혁은 착수되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시작하였습니다. 법에 따라 내년 3월에는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10월에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발족한 국회 연금개혁특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연금 개혁 추진 로드맵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3대 개혁은 아무래도 사회적 경론이 불가피한 이슈들이죠. 그래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대 과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모두 다 지극히 어렵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혁은 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많은 국민인 반면에 이득을 본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 연금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손해가 바로 오기 때문에 저항이 매우 심각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모두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개혁이 완성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당이 압도적 다수라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은 여소야대입니다. 사실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지금이 이 3대 개혁을 잘하기 위한 골든타임인데요.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런 개혁을 하면 우리는 찬성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앞장서 해도 다수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행히 연금 개혁은 특위가 구성돼서 하고 있으니까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일정한 성과가 있을 텐데, 노동 개혁과 교육 개혁은 노동 개혁을 가로막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은 그 중에 소위 민노총을 비롯한 강성 노조들이 있는데, 이 강성 노조들과 야당이 거의 친구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설득하고 나가줘야 되는데 오히려 편을 드는 이런 경향이 있고, 교육개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부터 가치 철학이 다양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교조라는 거대한 단체가 또 교육개혁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 전교조도 민주당과 되게 친한 관계여서 저희들이 이 야당이 소수라도 돌파하기 어려운데 야당이 다수고 그들과 깐부관계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나 입법 과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 국민 여론이 이 개혁을 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면 따라오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 과제들의 필요성, 또 개혁이 됐을 때 국민들이 받는 성과, 시급성, 이런 것들을 언론과 국민,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 여론의 힘으로만 개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국민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또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거 개혁이 돼야 전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이게 개혁되지 않으면 극소수 특권층만 이득을 보면서 나라는 지속 가능해지지 않겠구나 하는 이런 공감대를 널리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맡아 있는 연금개혁특위부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을 하겠다는 정부는 전부 애국 정부입니다. 어려운 걸 알면서도 하겠다는 건데, 사실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 문재인 정부는 한 건도 논의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 어려운 세 과제를 적극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과연 저기 되겠나 걱정은 하면서도 나라 생각하고 나라 걱정하는 거 하나는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앞장서서 해주시면 국회도 힘을 합쳐서 적극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영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